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마일즈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저희 세 번째 워크스페이스를 가졌는데요. 이번 세 번째 워크스페이스에는 윤디자인에서 폰트 디자인을 담당하셨고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UI UX 및 타이포그래피 강의를 해주시는 조한나 교수님을 모시고 폰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 때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님, 김덕진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 두 번째 때는 생명다양성재단 최재천 이사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워크스페이스를 했거든요. 이번 세 번째 워크스페이스 때는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조한나 교수님을 모셨어요. 폰트가 문서에 첫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조한나 교수님을 모시고 폰트를 잘 사용하고 싶은 여러 사용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강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강연 들어주셨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밀도 높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 영상 보시죠. 오늘 폰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폰트란 여러 문자들이 포함된 한 번의 집합체이자 데이터 파일인데요. 만약에 맑은 코딩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그런 거 폰트 한 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글자 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폰트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폰트를 가지고서 딩글도 막힘없이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찰떡궁합 폰트 페어링이라는 주제로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인상 결정하기인데요. 여러분 첫인상 가기는 단 3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딱 열자마자 읽고 싶은 문서 혹은 읽고 싶지 않은 문서로 나뉠 텐데요. 읽고 싶은 문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랑 알아볼게요. 자, 폰트로 인상 바꾸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겠죠.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후는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전에 비해서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후는? 맞아요. 네, 실감이 드실 수도 있고 맞아요. 다음에 디지털로 인해서 좌측과 같이 바뀌었는데요. 모던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폰트로 느낌, 그러니까 인상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구글을 필두로 이제 2010년도에 로고 리뉴얼이 우르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기울이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이제 그런 디지털 기기 때문에 화면이 작은 기기를 통한 접근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로고를 수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0년도에 명품계도 이렇게 주르륵 바뀌게 되는데요. 최근에 또 한 번 더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는 제가 폰트 트렌드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디지털 기기에서도 보기 편한 고딕 형식 폰트로 바뀌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니스프리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거는 주관적이라서 각기 다 다를 텐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전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니스프리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쵸? 내추럴한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이 새 로고와 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폰트 하나로 이렇게 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한번 알려드렸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기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디지털 기기 이게 디지털 발전하면서 화면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쵸? 우리 애플워치에서도 글자를 봐야 되고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것에서 안드로이드 폰 이런 거에서도 다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작아지다 보니까 글씨가 되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이런 돌기나 부리 같은 부분에 이렇게 꾸민 요소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생각보다 눈에 걸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치적인 요소가 있어서 얘가 좀 오히려 가독성이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폰트에서 무엇이 인상을 좌우할지 한번 볼게요. 폰트 하나로 받는 인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굴림체를 볼게요. 여러분들 굴림체 보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디자인이 너무 잘 됐어 이런 느낌 받으시나요? 그런 느낌은 안 받으시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굴림체는요 사실 이제 일본어를 표기하는 둥근 고딕
나루체를 우리가 한글화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굴림체가 사실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1995년쯤에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폰트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으로 주안을 두고 개발을 한 폰트는 아니에요. 이 굴림체가 스크린에서도 누구나 다 잘 읽을 수 있도록 개발이 된 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디자인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걸 한번 볼게요. 을지로, 사가역에 잠실 방면 한승통로의 성수, 잠실이라는 역명이 굴림체로 적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굴림체로 적혀 있을까요? 여기서 한글 이제 우리 서울 브랜드 서체가 있잖아요. 한강체, 남산체, 그쵸? 그게 없어서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 굴림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폰트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탑재된 서체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디자인이 덜 됐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굴림체를 의도적으로 쓰기도 하죠. 또 이런 느낌을 굴림체는 주기도 하는데요. 아이유의 꽃갈피라는 앨범에 굴림체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옛것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자아냅니다. 왜냐면 야루체 계열의 서체는 기계화 이전의 간판업자들이 페인트로 쓴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굴림체 하면은 조금 안 예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굴림체가 조금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굴림체도 현대화해서 요즘 조금 나오는 추세인데요. 얘는 이제 윤굴림 700번대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 뭐 Y2K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왠지 굴림체가 예뻐 보이고 했는데, 이게 현재 이게 정제되고 하는 굴림체도 있어서 예쁜 굴림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다음엔 이제 우리 궁서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진지할 땐 궁서체일까요? 궁서체 혹은 궁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 중기 이후에 궁궐의 여성들이 한글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된 한글 서체 를 의미를 해요. 왜 진지할 땐 궁서체일까요? 그건 바로 정중하고 진지한 문서에 많이 쓰였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정통적이고 진지하고 정중하고 권위 있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인상을 주는 폰트입니다. 현재는 김유성 역에 실제로 궁서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인상을 결정하는 폰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내용 보시지 마시고 하나는 소설, 하나는 테크예요. 테크 관련된 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소설일까요? 테크일까요? 제가 폰트만 바꿨어요. 얘가 사실 소설 글이고요. 제가 테크 글이에요. 근데 제가 폰트만 바꿨어요. 어떻게? 소설 느낌이 나는 폰트. 이게 뭔지 좀 이따 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소설 느낌이 나는 폰트 는 또 뭘 의미할까요? 되게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폰트일 텐데요. 얘는 이제 고딕이고 쟤는 이제 바탕체로 쓰였는데요. 우리 바탕체, 그러니까 세리프를 보면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 감성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다 다르지만 폰트 하나만 바꿨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이다, 이거 테크 글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에 인상을 심어주는 요소가 있어요. 네, 이게 맨날 갱신이 되고 새로운 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상을 이제 알게 되면, 인상을 주는 요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폰트가 나와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골라 쓸 수 있는 겁니다. 9가지 요소가 인상을 심어줘요. 첫 번째는 바로 구조예요. 여러분 구조는요, 폰트 구조는 꽉 찬 구조와 그렇지 않은 여유로운 구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굉장히 꽉 찬 구조, 하나는 여유로운 구조인데요. 꽉 찬 구조는요, 여기 네모칸에 꽉꽉꽉꽉 들이찬 거 보이시죠? 이 꽉 찬 구조는요, 어떠한 느낌을 주냐면 굉장히 단단한 느낌,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느낌. 왜냐면 꽉꽉 차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올드한 느낌을 같이 줍니다. 여유로운 구조는요, 이렇게 밑에 핵 보시면 굉장히 글줄이 막 들락날락하죠. 그래서 리듬감이 느껴지고요. 대신에 되게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어린 인상을 주고요. 그래서 되게 영한 느낌, 이런 게 들리죠. 두 번째는 바로 무게의 중심입니다. 상단과 중상단, 중단으로 나뉘는데요. 이 무게 중심은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들 한글의 초성, 그러니까 가나다란 초성의 위치와 그 다음에 겉줄기, 하는 그 겉줄기를 보고 무게 중심이 상단에 있구나, 중단에 있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건데요. 상단에
하단에 있는 무게 중심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보면 글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리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리듬감과 동적인 느낌이 들고 독특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어서 광고나 브랜딩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상단을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좀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글꼴들은 보통 중상단에 무게 중심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얘는 균형과 경쾌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특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단에 있는 거는 되게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글자의 형태가 균일하게 유지가 돼서 되게 전문적인 느낌을 주고 심플한 느낌을 주지만 모던한 느낌은 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해 끝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한글 디자인할 때 해 끝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왔지만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해 끝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직선감과 곡선감에서 오는 느낌. 직선감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간단하고 고든 느낌, 그 다음에 모던한 느낌이 조금 들고요. 곡선감은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해 끝에서 이제 핵을 표현하는 방식이 직각으로 끝나는 거, 다음에 부분 그림, 불림 이렇게 또 소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끝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거기서 오는 느낌도 되게 다양하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리프예요. 세리프는 바로 불이, 돌기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산스는 어떤 거를 뜻하냐면요,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가 없는, 돌기가 없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리프는 명조라고도 쓰고 바탕이라고도 씁니다. 산세리프는요, 보딕이라고도 쓰고 도둠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우리 도둠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도둠체는요, 세로와 또 가로의 핵의 두께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들? 나지 않죠, 그쵸? 그래서 거의 동일해서 글자가 화면상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주는 느낌은 되게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명료하고 직선적인 기능적인 느낌을 주고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바탕체는요, 가로핵보다는 보통은 세로핵이 더 두꺼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핵과 가로핵의 굵기 차이가 얘는 있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금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얘를 보면. 그 다음에 따뜻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아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성 잡지의 타이틀로 이제 바탕체를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얘는 책이나 신문, 학술지 등의 인쇄 매체에서 자주 사용이 되곤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굵기예요. 여러분들 얇은 글자, 굵은 글자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글자의 굵기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받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체 하나 다운받으면 굵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총 9가지 버전이 있는 것들이 요즘에 폰트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얇은 핵은 굉장히 필핵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에 두꺼운 핵은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대신에 두꺼운 핵을 쓸 때, 폰트를 쓸 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백을 항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에 활활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복잡한 핵밀도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제가 일부러 써본 거예요. 그랬을 때 두꺼운 글자는 이제 여유 공간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이런 여유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는지, 그게 좀 숨통이 트여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평체와 정체, 장체입니다. 여러분들 평체, 정체, 장체는요. 정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폭이 여러분들 레귤러한 그런 폰트를 의미하고요. 평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자폭이 넓은 폰트를 의미해요. 장체는 그와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게 좁은 걸 의미하겠죠, 자폭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인데 이 내용에 잘 어울리는 체는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 가쁜 숨을 내쉬었다면 저는 장체가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했어요. 왜냐면 가쁜 숨은 이렇게 되게 짧은 숨으로 이렇게 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짧은 숨이 느껴지는 저는 장체가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장체와 정체 그리고 평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장체는요,
글자의 가로폭이 평균적인 폰트보다 되게 좁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시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서울서체는 다 장체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왜냐면 굉장히 좁은 곳에 여러분들 서울서체는 이제 사이즈나 뭐 표지판 이런 곳에 굉장히 글씨를 많이 넣어야 돼요. 여기는 어디고 어디로 가세요 이런 것들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의 폭이 굉장히 좁은 장체도 서울서체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서체 또 2.0으로 갱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장체는 좁고 압축되고 빽빽한 느낌을 주지만 현대적인 느낌도 주고요.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상을 주는 거는 자소 형태인데요. 처음에 이제 꼭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히읗의 바로 저 윗부분, 제가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저 부분이 바로 꼭지입니다. 여러분 꼭지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가로 방향 꼭지와 세로 방향 꼭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가로 방향 꼭지는 우리가 글자 쓸 때 여러분들 보통은 가로로 조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쓰기 방식에 따른 거고요. 그 쓰기 방식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좀 쓰고 쓰기 방식에 따랐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을 줘요. 대신에 얘는 획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복잡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가로획을 디자인할 때는 가로획의 꼭지를 가지고 있는 히읗을 디자인할 때는 이러한 속공간을 굉장히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다음에는 세로 방향 꼭지인데요. 이 세로 방향 꼭지는 대신에 그 반대로 귀향적인 느낌을 주고요. 되게 차가운 느낌, 그렇지만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갈래입니다. 갈래는 제가 지금 표기해 놓은 저 주황색 부분인데요. 이렇게 갈래 지읒과 꺾인 지읒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갈래 지읒은 되게 정돈된 느낌이 들고 명료한 느낌, 하지만 기계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나오는 폰트, 요즘에 이제 디지털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 폰트들은 좀 갈래 지읒으로 디자인된 것들이 조금 많고요. 다음에 꺾인 지읒은요, 이 쓰기 방식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느낌, 또 따뜻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감성적이거나 부드러운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다음에 자소 형태는 바로 쌍자음이에요. 쌍자음도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한데요. 같은 형태가 두 번씩 반복이 되는 것이라서 공간 안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는 자음이 왼쪽에 오는 자음보다는 약간 더 커야 균형을 이루는데요. 이렇게 쌍자음도 되게 여러 가지라는 거. 다음에는 이제 기울기예요. 여러분들 글자에도 되게 다양한 기울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울기를 보면서 우리는 속도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쵸? 다음에는 이제 텍스처, 이제 글자의 텍스처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텍스처로도 우리가 받는 인상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인데요. 여러분들 글자 자체에 요즘에 이제 그래픽이 들어가요. 그래서 타이핑할 때 이렇게 디자인이 이미 끝난 듯, 디자인을 이미 한 듯 하게 이렇게 그래픽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9가지 요소로 이제 글자에서 글자의 하나의 자소의 특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인상을 달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서에 좋은 인상 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거를 알려면 가독성과 판독성을 알아야 돼요. 가독성은요, 이제 우리가 텍스트가 얼마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되게 우리 긴 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는다, 되게 빠르고 쉽게 읽는다, 익숙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가독성이고요. 그럼 판독성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글자의 하나하나를 판독하기가 쉬운 거를 의미해요. 가독성은 긴 글줄을 읽을 때 읽기 쉬운 거, 얘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어요. 호텔에 들어갔어. 근데 와이파이 비번이 막 1, L, I 막 000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1과 L과 I와 이런 것들 차이, 여러분 저 멀리 있을 때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렇게. 근데 판독성이 좋은 폰트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숫자사 몰래는 우리가 보통 이런 모양 많이 생각할 텐데요. 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허리랑 헷갈려서. 여러분들 주차 요금 이런 거 잘 내셔야 되잖아요. 그쵸? 잘 판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이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읽기 좋으려면 가독성과 판독성 둘 다 줘야 되겠죠. 그쵸? 다음에는 이제 본문과 제목용인데요. 여러분들 제목이랑 본문용은 폰트
폰트를 따로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혹은 따로 쓰지 않더라도 이제 굵기나 색을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용과 본문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 건데 이거 둘 다 같은 폰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본문용, 하나는 제목용인데요. 둘 다 같은 폰트인데 되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의 매너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목용은요, 본문용과 같은 특징을 공유는 하고 있지만 한 버릴 때 제목용의 경우에 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은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띄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네, 본문용은 이제 보통 이제 16포인트 이하, 8포인트 이상에서 사용이 적합한 서체를 의미를 해서 여러분들 특징이 너무 강하면 작게 이제 썼을 때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가독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뭉쳐 보이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용은 그런 특성을 많이 덜어낸 게 특징입니다. 자간과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좀 아실 테지만요. 자간은요, 글자와 글자의 사이 간격을 의미를 하고요. 행간은 행, 그 줄, 이 행의 사이를 행간이라고 합니다. 자간이 0%일 때 자간이 20%일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왔는데 어떤 게 읽기가 편하세요? 맞아요. 위쪽이에요. 왜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위쪽이 훨씬 더 읽기에 편해요. 그 말은 즉슨 가독이 좋다라는 건데요. 이제 행간을 볼게요. 행간은 어떤 게 읽기가 더 편해요? 이거는 100% 행간, 저건 130%를 준 건데요. 맞아요. 130이 훨씬 읽기 편하시죠?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행간은 자간보다 넓게 설정을 해주셔야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읽기가 편해요.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가 자간이고 여기가 행간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행간이 자간보다 넓게 설정이 돼야 읽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 폰트 보통 골라 쓰실 때 아까 전에 되게 폰트는 다양한 굵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9가지 굵기도 나오는 추세인데 이렇게 충분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2단계 이상부터 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서체를 사용하실 때 이제 예쁜 서체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쁜 서체 여기저기 너무 다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서체를 사용한 거, 뒤에는 이제 4가지 서체를 사용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세요? 맞아요. 한 가지 서체 사용한 게 훨씬 더 정돈돼 보이죠. 사실 한 가지 서체만으로도요,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색을 다르게 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잘 정돈된 디자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형태보다 색을 굉장히 먼저 인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 때는 색도 같이 혼합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색에서는요, 한색보다는 난색이 훨씬 더 눈에 도드라집니다. 명시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은 즉슨 파란색을 쓰는 것보다 주황색, 빨간색을 쓰는 게 훨씬 더 우리 눈에 잘 드러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폰트 쓸 때 이런 색도 적정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직접 했거나 한글은 몽고디, 영문과 숫자는 다른 폰트로 해주세요 라는 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디자이너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글씨를 다룰 때 라틴 알파벳이랑 한글 크기가 다르다는 거 혹시 느낀 적 있으세요? 저는 보통 이제 한 가지 서체를 사용을 할 때 라틴 알파벳은 103% 혹은 105% 정도까지 키우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한글과 숫자와 크기를 혹은 영문과 숫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기를 키우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노트산스, 오픈산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오픈산스가 주는 일자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우리 폰트 페어링을 할 때 특히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폰트 페어링은요, 한 가지 서체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페어링을 좀 조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폰트 페어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 혹은 라틴이 좀 주는 느낌이 다를 때의 시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예시인데, 위에는 여러분 여기서 2024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 다음에 코리아라는 영문이 주는 느낌, 다음에 한글이 주는 느낌,
느낌이 서로 어떤지 보세요.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지, 혹은 아래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여기 2024년, 다음에 유포리아, 다음에 여기 한자 한국에서 열린 축제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슷한 톤의 매너를 가졌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노토산스의 영문 라틴과 다음에 한자, 다음에 이런 숫자들은 다 오픈산수로 맞춘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자폭을 한번 볼게요. 자폭이란 글자의 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자폭과 숫자의 자폭을 함께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되게 미세하지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톤 앤 매너를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저는 얘를 오픈산스랑 같이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폰트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라틴 숫자 다음에 한글이 조금 각기 따로 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자 좀 느낌이 비슷한 톤 앤 매너가 비슷한 걸로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폰트 다운받는 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폰트 이제 다운받을 때 눈누, 구글 폰트, 공공누리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눈누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어적으로 누르고 쓸 수 있는 폰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많은 폰트들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하나 라이선스가 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셨나요? 여기에 밑에 보면 라이선스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다 글자마다, 폰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선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픈 폰트 라이선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시 올려도 돼요. 내가 다시 이거를 다시 재배포해도 돼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쓰고 있는 폰트 중에 OFL을 활용을 해서 다시 배포한 서체가 있을 거예요. 프리텐다드. 여러분들 프리텐다드 서체 쓰시죠? 그거 어떻게 한 거냐면 노토산스라고 봉고딕 구글에서 만든 폰트가 있어요. 고딕 서체. 근데 걔가 OFL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조금 변형해서 같이 페어링해서 다른 영문 서체랑 페어링해서 올린 게 바로 프리텐다드예요. 이 페이퍼로지도 여러분들 지마켓 산스를 자폭을 줄여가지고 OFL이었기 때문에 자폭을 줄여서 다시 배포한 겁니다. 대신에 이 OFL 서체를 활용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할 거면 얘 역시도 OFL이어야 돼요. 공공누리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출처를 꼭 표시해야 되고 각각 유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금지된 폰트도 있고 다음에 출처를 꼭 표시해야 되고 변경을 금지한다. 이런 폰트들이 이제 다 라이선스가 이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항상 보시면서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 폰트라고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 다운받아서 쓰시지 마시고 항상 라이선스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폰트는요. 우리 공공누리에서 학교 안심 발음도둑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무슨 폰트냐면 윤고딕 350이에요. 윤 디자인 그룹에서 이제 공공누리에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북한 산스 네오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눈누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폭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고정폭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숫자의 크기에 따라 이제 폭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얘도 이제 보딩용 서체로 혹은 도둠용 서체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책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는 눈누에서 을류체를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는 서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페이퍼로지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프리텐다드가 이제 막 나올 때였는가 그때 없었나 했을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다 어떤 서체를 썼었냐면 지마켓 서체 진짜 많이 썼었어요. 이거는 되게 제목에 쓰면 좋을 것 같은 서체인데 왜냐면 되게 평체고 되게 특색이 없는 서체가 아니에요. 시옷이 쓰기시옷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고딕은 쓰기시옷으로 안 되어 있는데 얘는 쓰기시옷으로 되어 있어서 좀 특징을 가지는 도둠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특징도 있으면서 이렇게 자폭이 넓은 평체다 보니까 얘는 되게 제목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평체라서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페이퍼로지 체가 이번에 나오면서 이런 자폭을 조금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제목용으로 저는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나는 디자이너고 무료 서체 말고 유료 서체를 나는 만약에 추천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조금 개인적 취향이 많이 반영된 건데 저는 안산열시의 서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로획과 가로획의 획 대비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더 우아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다음에 T랩의 더 클래식 이라는 서체인데요. 이태릭은 사실 한글에 없습니다. 근데 한글에 처음으로 시도한 서체예요. 다음에 이제 직지의 소예라는 서체이고요. 얘도 굉장히 정갈하면서 저는 얘는 조금 현대적인 느낌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게 여러분들 그 색 대비라는 게 세로획과 가로획의 두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현대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거든요. 대비가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감성을 주는데도 현대적인 서체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AI 활용하는 거 저는 폰트 디자이너로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트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노바를 클릭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AI한테 바로바로 이제 문서 작업을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폰트 디자이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폰트 고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소설에 적합한 힌트 3가지 추천해줘라고 한번 물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소설, 제가 아까 전에 소설은 되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바탕체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딱 바로 이제 오토셀이 바탕체를 딱 추천하고 있죠. 혹은 제가 아까 전에 자간, 행간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요. 글자 크기가 15포인트일 때 적정 행간은 몇 %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게도 나옵니다. 글자 크기가 15포인트일 때 적정 행간은 일반적으로 글자 크기의 120%에서 150% 사이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한 130% 정도 쓰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AI에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적정 행간은 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전에 저희가 글꼴 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실습한다 했었는데 여기다 한번 물어볼게요. 본문이 12포인트일 때 여러분들 본문은 8포인트보다 조금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꼭 본문은 여러분들 8포인트 이상부터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본문이 12포인트일 때 제목은 몇 포인트가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소제목은 이렇게 쓰고 주제목, 메인 제목은 이렇게 쓰세요라고 완전 그냥 얘가 정답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AI 활용을 해서도 여러분들 문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트렌드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페이팔 리브랜딩 한 거 아시나요? 페이팔이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2024년 전에는 이렇게 워드 마크와 심볼을 같이 썼었는데 2024년은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워드 마크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볼을 보면 이 심볼도 역시 워드 레터를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한 거죠. 되게 미묘한데 바뀐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살짝 둥글려진 부분 라운드 값을 뺐고 그래서 되게 앵글을 되게 날카롭게 줬고요. 다음에 색이 조금 더 대비되도록 겹쳐진 티를 뒤에서 앞으로 꺼내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모던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워드 마크는 이제 페이팔의 시각적 정체성을 조금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미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굵고 단순한 검은색 글꼴이 되게 볼드한 역할을 하면서 명확성과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제목으로 깔끔한 카피를 강조를 하기도 하고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신비성도 같이 잡은 페이팔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 자체로도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돌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아이돌 디자인이랑 폰트 트렌드는 서로 되게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 아이브를 보면 여기서 오는 느낌을 우리는 또 받을 거예요. 혹시 어떤 느낌 드세요? 세리프인 거죠. 우아한 느낌 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각도를 비틀거나 이제 여기를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되게 소품관을 크게 열어줌으로써 현대적인 느낌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진스 로고 30개 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저기는 심심하게 그냥 디자이너들이 로고 만들고 있나 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로고가 많은데요. 어느 하나에 특정되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색깔이 다 가능하다는 전략이고, 저는 그래서 또 이렇게 로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폰트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볼 건데, 자, 세리프와 클래식이라는 걸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세리프체 기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버버리인데요. 여러분들 진화를 거듭하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저는 결국에 세리프 서체의 부활에 되게 유리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2010년대 보디브로 다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때 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너네 클래식하고 헤리티지 그 클래식한 헤리티지를 왜 버렸어? 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인지 어느 정도 현대적인 세리프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현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전처럼 색 대비가 조금 강하지 않고, 다음에 세리프가 장식적인 게 너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유행은 되게 돌고 돈다. 왜냐면 여러분 세리프에서 완전 보디북 갔다가 다시 세리프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진화를 굉장히 거듭하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명품 로고의 변화는 이제 시대상을 보여준과 동시에 얼마나 빨리 소비자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BTS 앨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BTS 앨범 디자인에서 굉장히 세리프체의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이 저는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오한 메시지와 철학적 주제를 이 앨범은 사실 담고 있어요. 그거와 맞게끔 저는 이런 철학적 메시지, 심오한 메시지를 이제 세리프체가 훨씬 더 성숙한 이미지로 전환할 때 맞게 쓰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세븐틴의 언오드인데요. 이 앨범 타이틀에서 저는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을 느끼는데 동시에 간결한 미니멀리즘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정적인 세리프체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가벼운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저는 조금 현대적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반대로 선세리프도 여전히 저는 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미니멀리즘인데요. 아이돌 그룹 중에서 특히 신생 그룹이나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룹은 선세리프를 굉장히 자주 이용합니다. NCT의 네오 앨범인데요. 여기서 선세리프는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감성과 퓨처리즘인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아트와 결합된 폰트 디자인도 아이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은 주로 사이버펑크 혹은 디지털 감성을 표현하는 데 되게 적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문화를 반영하는 폰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보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폰트가 여러분들 그러한 디지털 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그룹 콘셉트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파하면 이거 얼마 전에 공개된 티저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디지털한 느낌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는요 이렇게 디지털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룹이고, 폰트의 트렌드에 디지털 감성과 퓨처리즘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SM에서 또 밀고 있는 나비스 아세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폰트 쓴 거 방금 보셨어요? 메탈릭한 느낌과 함께 일부 글리치적 요소를 계속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같이 결합해서 얘들이 이제 제시하는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저는 조금 더 강조한다고 느꼈어요. 폰트로도 이제 얘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고요. 가상의 아바타와 현실의 멤버들이 상호작용한 거를 이렇게 글리치 효과 혹은 폰트로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트렌드로서 디지털 감성과 퓨처리즘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텍스처예요. 여러분들 글자 폰트 자체의 텍스처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요. 이렇게 글자 자체에 질감을 넣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글자 자체가 곧 디자인이자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제가 예상하는 트렌드는 믹스 앤 매치입니다. NCT의 앨범에서 제가 좀 따왔는데, 이렇게 이제 페어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페어링이 꼭 비슷비슷한 것
코끼리 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예 다른 느낌을 매치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다양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빅스매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뉴진스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하나에 갇히지 않고 되게 다양함을 항상 보여주는 것들의 연이어서 이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부터 이제 오는 트렌드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베리어블입니다. 여러분들 베리어블 폰트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일 폰트 파일 내에서 이제 다양한 스타일이나 굵기 혹은 폭등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걸 의미를 해요. 제가 예시로 영상을 넣었는데요. 보세요. 이거 한 폰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니까 한 폰트 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는 거를 베리어블 폰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까 전에 뭐 글자 굵기 체계가 뭐 9개가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거는 다 다른 폰트 파일이고 베리어블 폰트는 그러한 굵기 체계를 내 마음대로 그냥 한 폰트 내에서 골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한 게 바로 기후위기 폰트, 한글 빙하체라고 생각해요. 빙하가 녹고 있는 거를 베리어블로 잘 나타내고 있는 폰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트렌드는요. 바로 드뮤어입니다. 여러분 드뮤어 들어보셨어요? 차분하거나 절제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아하고 겸손한 디자인을 강조를 하고 강렬한 패턴이나 장식 등은 조금 배제를 하는 편인데요. 일단 이 드뮤어 특징은 되게 절제되는 미니멀리즘 그리고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입니다. 그래서 이 르메르가 로고가 저는 되게 드뮤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되게 조용하고 절제된 느낌을 저는 여기서 받고 있어요. 이 디자인의 심플함과 미니멀리즘에서 저는 르메르의 이게 패션 아이덴티티도 연관 지어서 생각이 되고요. 이 디자인에서도 깔끔하고 세련미가 넘치면서 과하지 않은 스타일을 여기 로고에서 굉장히 잘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뮤어의 그 트렌드를 반영한 또 리브랜딩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 여러분들 리브랜딩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게 비포고 이게 이제 애프터예요.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요. 좌측과 같이 바뀌었는데 이게 저는 아까 전에 현대적이면서도 절제된 클래식함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왜 더 현대적이라고 느끼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지비가 적다에서 저는 일단 현대적이다. 왜냐면 고딕의 느낌을 주니까 가로액과 세로액의 굵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대적인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하다라는 거는 또 어디에서 봤냐면 저는 이러한 세리프적 요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되는 과하게 여러분들 여기 M자 한번 보실래요? M자 보시거나 I자 보시면 굉장히 어때요? 이렇게 돌기 같은 핵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많이 절제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뮤어의 사례에서 이제 타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드뮤어한 서체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까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폰트가 굉장히 적합하다 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T랩의 더 클래식 이탈릭이 현대적이면서도 굉장히 클래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직지 또한 그렇습니다. 직지의 소예 또한 저는 이게 클래식하고 절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트렌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연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